카자흐스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만 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죠. 32살 무국적 건설 노동자가 목에 걸고 온 녹슨 쇠붙이 하나? 그것이 7일 만에 두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짜라는 의심과 감옥 간다는 공포 속에서 그가 발견한 90년의 비밀.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고려인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1초만 시간 내서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블라디미르입니다. 올해 22살이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용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막노동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국적이 없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러시아 붕괴 후 행정착오로 우리 가족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블라디미르야,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신세란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떠돌아야 해. 할머니는 88년을 그렇게 떠도셨습니다. 연해주에서 강제로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버려졌고 맨손으로 땅을 파서 움집을 짓고 살아남으셨죠. 2023년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겨우 땅 한 평을 사서 할머니를 묻었죠. 무덤 앞에는 비석 하나 세울 수 없어서 나무 십자가에 매직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희, 1935년생.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상자 밑에서 녹슨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군번줄 같기도 하고 단순한 쇠붙이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평생 목에 걸고 계셨던 거야. 증조 할아버지 유품이래. 한국으로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어. 한국.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곳.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고요. 마침 시내 인력사무소 벽보에 붙은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건설 현장 인력 모집, 숙식 제공, 월급 250만 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권 있어? 없어요. 무국적자예요. 하지만 여행증명서는 만들 수 있어요. 남자가 콧방귀를 꼈죠. 무국적자를 누가 받아줘? 하지만 제가 한국말을 하자 눈이 커졌습니다.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한테요. 제발 보내주세요. 저 진짜 가야 해요. 운이 좋았는지 한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한국어 가능한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었대요. 무국적자라도 임시 비자는 나올 수 있는데 대신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탱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았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할머니 재봉틀, 심지어 입던 옷까지요. 그렇게 마련한 돈을 들고 사무소를 찾았고 며칠 뒤 기적처럼 비자가 나왔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조명, 세련된 사람들,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건설회사에서 보낸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건설 현장이었고 어둠 속에 아파트 골조들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눈매. 공사장 숙소 겸 한바집을 운영하는 김영감님이었죠. 후에 안사실인데 김영감님 할아버지도 대전자령 전투에 참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대대로 보관하고 계셨죠. 김영감님은 우리를 쭉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다들 비실비실하구만. 밥이나 제대로 먹고 힘쓰겠어?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거기 너 이름이 뭐야? 블라디미르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하자 김영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 한국말 할 줄 아네. 고려인이야?
네,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김영감님은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숙소는 저기 컨테이너다. 남자 여자 따로 쓰고 내일부터 새벽 6시 기상이다. 내 식당에서 아침 먹고 현장 들어가면 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철근 운반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20kg씩 되는 철근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지만 1시간만 지나도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죠. 한여름 공사장은 찜통처럼 더워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점심시간 김영감님 식당에 모여 밥을 먹는데 김영감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특하네. 근데 왜 온 거야? 곱게 생겨가지고 이런 험한 일하러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에 걸고 있던 금속 조각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요. 할머니 유품인데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요. 김영감님이 숟가락을 멈추고 쳐다보셨어요. 녹이 슬어 거무튀튀한 금속 조각. 그런데 김영감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잠깐 그거 이리 줘봐. 저는 목걸이를 풀어서 건네드렸어요. 김영감님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에 새겨진 숫자를 문질러 보셨죠. 19330630. 이 형식은 김영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전자령 전투야.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 계셨어. 김영감님은 목걸이를 꽉 쥐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따라와라. 밥 아직 다 안 먹었는데요. 밥이 문제야? 당장 따라와. 김영감님은 저를 데리고 식당 뒤편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책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빛바랜 역사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책 한 권을 꺼내 먼지를 털고 펼쳤어요. 독립운동사 인명사전이라는 두꺼운 책이었죠. 침을 묻혀가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김씨, 김태준. 방 안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김영감님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찾았다. 김영감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들여다봤어요.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깡마른 체구의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죠. 김태준 1913년생, 평안북도 출생, 1933년 대전자령 전투 참전, 한국 독립군 소속, 일본군 수송부대 격파 중 전사 유해 일부 수습. 김영감님이 목걸이와 책을 번갈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여기 봐라. 군번 1933-630. 목걸이에 적힌 숫자랑 똑같잖아. 이건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독립군 인식표다. 그것도 대전자령 전투의 영웅 김태준 지사의 인식표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얘기하셨어. 김태준 지사님과 함께 싸우셨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독립군 영웅. 할머니가 말했던 그 비밀이 이거였단 말인가요? 우리 가족이 90년 동안 떠돌았던 이유가 그 가난과 서러움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요? 김영감님은 저를 와락 껴안으셨어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나는 그 투박한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분의 후손을 내가 부려먹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몰랐습니다. 김영감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죠. 블라디미르야, 너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 한마디에 참고 참았던 제 눈물도 터져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조센징이라고 놀림받고 무국적자라고 무시당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유령이 아니었어. 나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것도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하지만 감동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영감님,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이 목걸이 하나만으로는. 그래서 확인해야지. 김영감님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서울 가자. 국가보훈처에 가서 DNA 검사 신청해. 대전자령 전투 유해 발굴 사업단이 수습한 유해가 있을 거야. DNA 맞춰보면 알겠지. 다음 날 아침 김영감님의 낡은 트럭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산, 저 들판, 저 하늘.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고 했던 그 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국가보훈처 앞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가 드디어 집에 왔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접수 창고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영감님이 인식표를 내밀었죠. 이게 독립군 유품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오. 직원이 잠깐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고려인 동포법이 바뀌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옵니다. 개 중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훨씬 많아요. 족보를 위조하거나 어디서 주워온 훈장을 들고 오는 사기꾼들도 태반이에요. 군번줄이요? 그거 벼룩시장 가면 몇만 원이면 구합니다. 그의 눈빛은 명백한 의심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김영감님이 버티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자는 거 아니오. DNA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소.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대전자령 전투 관련 기록이 있나 보죠. 김태준이라고요? 잠시 후 직원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김태준 지사. 1933년 6월 30일 대전자령 전투에서 전사. 유해 일부 수습됨.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가짜일 확률이 높으니까. 체열이 시작됐어요.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히는 순간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죠.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서울에서 양평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대가 끼어 있었고 손마디는 거친 노동으로 부어 있었어요. 이 손이 장군의 핏줄이라고. 허무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보훈처 직원이 저에게 했던 말이 가시처럼 목구멍을 찔러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짜가 훨씬 많아요. 벼룩시장에서 몇만 원이면 구합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잃어버린 영웅을 찾아온 후손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 탐나서 사기를 치려온 가난한 외노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 멸시 어린 시선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김영감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영감님의 아들은 달랐어요. 관리실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죠.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저게 독립군 후손이라고요? 저 꼬질꼬질한 애가요?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요즘 외국인 애들 한국 비자 받으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한다던데 아버지까지 속으시면 어떡해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짜 사기꾼 도망자. 그것이 대한민국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날부터 현장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저를 피했어요. 블라디미르, 너 진짜 독립군 후손이야? 에이, 설마. 그냥 하는 소리겠지. 야, 쟤랑 어울리지 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까지 잘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도 관리자의 감시는 지독했어요. 거기 블라디미르, 똑바로 안 해? 딴 생각하다가 깻잎 찢어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무슨 귀족이라도 된 줄 알아? 독립군. 웃기고 있네. 결과 나오기 전까진 너는 그냥 일당 7만 원짜리 일꾼이야. 깜 못하면 쫓겨날 줄 알아. 그는 일부러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철근 운반만 시키거나 가장 무거운 자재를 혼자 나르게 했죠. 내가 진짜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면 이런 것도 버텨봐야지. 독하다며?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제가 가짜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버텼죠.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숙소 2층 침대 위에서 저는 인식표를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맞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할아버지 거 맞아요? 혹시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글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은 흐릿했을 테고 이 인식표가 그저 길가에서 주운 쇠붙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죠. 만약 가짜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으로 몰려 추방당할 것이고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알마티의 빈민촌으로 돌아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 겁니다. 나흘째 되던 날 김영감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들과의 불화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화병이 나신 거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사라지자 저는 벌거벗겨진 채 폭풍우 속에 있는 꼴이 되었어요. 7째 되는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공사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숙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떨려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씨 되십니까? 여기는 국가보훈처입니다. 네, 접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어요. 그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양평 건설 현장에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내일 오전 중에 저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네? 오신다고요? 왜요? 결과만 알려주시면. 전화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직원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혹시 주변에 보호자가 계십니까? 혼자 계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보호자. 곤란하다. 이건 내가 가짜라는 뜻이구나. 내가 사기를 쳤으니 경찰을 대동하고 잡으러 오겠다는 뜻이구나.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독립군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한 고려인,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친 멍청한 남자였을 뿐이죠. 저는 빗속을 걸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내일 그들이 오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가방에 옷을 쑤셔 넣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왜 저를 돕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는데. 저는 목에 걸고 있던 인식표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제 목을 조르던 희망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싶었죠. 이까짓 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저는 인식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금속 조각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김영감님이 들어오셨어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인식표를 보더니 힘겹게 허리를 굽혀 주워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야. 영감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러냐? 이걸 버리면 어떡해? 가짜래요. 다 가짜래요. 제가 소리를 질렀죠. 보훈처에서 내일 잡으러 온대요. 저보고 보호자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김영감님은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봤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기록, 그 숫자. 너는 김 지사님 핏줄이 맞아. 설령 가짜라고 해도 너는 내 손자다. 내가 지켜줄게. 누가 너를 잡아가려고 하면 내가 눕겠다. 내 시체를 밟고 가라고 할게. 영감님의 품에서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고 그리고 이 투박한 한국 노인의 정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공사장 입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관리자는 팔짱을 끼고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노동자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기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세단 5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관용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죠. 1명, 2명, 7명이나 되었어요.
관리자가 비웃었습니다. 경찰까지 데려왔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맨 앞장선 사람은 보훈처에서 봤던 그 직원이었고 그 뒤에는 지팡이를 짚은 78세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씨 계십니까? 직원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김영감님이 제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여기 있소. 내 손자 건드리지 마시오. 얘가 뭘 잘못했다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자라니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블라디미르 씨를 모시러 온 겁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블라디미르 양인가? 네. 노신사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뜯어보았어요. 그러더니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죠. 이 여자분 본 적 있나?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앨범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었죠. 할머니 맞아요. 우리 할머니예요. 노신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놓고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보훈처 직원이 다가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씨 축하드립니다. DNA 검사 결과 유해에서 채취한 DNA와 블라디미르 씨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직계 증손 가능성이 99.99%입니다. 블라디미르 씨는 독립유공자 김태준 지사의 직계 증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민석 선생님이십니다. 김태준 지사의 동생 김두준 지사의 손자분입니다. 블라디미르 씨와는 육촌지간이십니다. 정민석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민석이라고 하네. 내 할아버지는 김두준, 김태준 지사의 친동생이야. 할아버지는 평생 형님을 찾으셨어. 만주 어디선가 살아계실 거라고 믿으셨지. 그런데 90년이 지나서 형님의 손자가 나타났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였어.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유령이 아니었어요. 저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자랑스러운 영웅의 핏줄이었죠. 정민석 할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워와라 껴안으셨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괜찮다.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관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죠. 김영감님은 통쾌하다는 듯 껄껄 웃으셨어요. 봤냐? 이놈아. 내가 뭘 했어? 진짜라고 했지. 당장 가서 사과해.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한 달 후 저는 청와대 영빈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양평의 공사장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철근을 나르던 제가 지금은 고운 정장을 입고 장관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단상에 오르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장관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죠. 블라디미르 씨, 아니 대한민국의 아들 블라디미르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이 당신의 가족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카자흐스탄 빈민촌에서 온 가난한 소년이 당연히 물질적인 보상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평생 걱정 없는 직장, 혹은 명문대 졸업장.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카자흐스탄에 두고 온 가난한 이웃들의 얼굴뿐이었거든요. 장관님, 저는 집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기술을 원합니다.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고향 카자흐스탄에는 저처럼 가난하게 사는 고려인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말을 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라를 구하셨다면 저는 쌀을 들고 제 형제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바꿈는 서러움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장관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동포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김태준 지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정부가 돕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전문가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격변했어요. 며칠 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씨, 건설 현장 노동은 이제 그만하세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됐어요. 경기도 이천농업기술센터에서 6개월간 스마트팜, 시설 재배, 유기농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이 저에게 맞았어요. 할머니가 카자흐스탄 황무지에서 감자를 키우며 살아남으셨듯 저도 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농업의 미래를 연구하는 최첨단 기지였죠. 드론으로 씨앗을 뿌리고 인공지능으로 병해충을 잡고 스마트팜으로 사계절 내내 작물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1년간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리며 실험 작물을 돌봤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전문 서적을 파고들었죠. 코피가 터지고 손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방송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각지에서 편지가 쏟아졌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블라디미르 씨의 방송을 보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미하일 박.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물리학자였죠. 당신이 농업으로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밭에 제 과학을 심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당장 그에게 답장을 보냈고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그를 만났어요. 우리는 의기투합했습니다. 농업과 과학의 만남.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민들레 프로젝트라고 지었죠.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서 척박한 땅 어디에서나 뿌리를 내리고 기어이 노란 꽃을 피우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1년 후 저는 경기도 양평의 김영감님 식당 옆 건물에 민들레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려인 청년 500명이 일기로 입학했어요. 낮에는 농사기술을, 밤에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였죠. 첫 수업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500명의 청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1년 전 알마티 빈민촌에서 저를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령처럼 떠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어요. 대한민국.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강의실은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청년들은 서로 얼싸안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은 곧 카자흐스탄 정부를 긴장시켰죠. 비상사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고려인 인재들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뉴스에서는 연일 고려인 엑소더스, 즉 대탈출을 우려하는 보도가 쏟아졌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는 6개월치가 동이 났고 한국 대사관 앞은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매일 5,000명씩 비자를 신청했어요. 농업, 건설, 의학, 사회 곳곳의 핵심 인력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짐을 싸고 있었죠. 카자흐스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고려인들을 그저 소수 민족 중 하나로만 여겼는데 막상 그들이 움직이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검은색 관용차 5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블라디미르 대표,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장관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당신이 만든 이 바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소. 젊은이들이 죄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난리니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오? 이러다간 카자흐스탄 농업이 붕괴될 판이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동시에 애원이었어요. 저는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제 뒤에는 미하일 씨와 500명의 동료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장관님, 우리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와 이 땅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발로 걸어서 할아버지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막지 마십시오. 막으면 우리는 떠나지만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돌아옵니다. 더 큰 선물을 들고요. 저는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농업 벨트.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땅과 자원. 그 사이를 우리 고려인이 잇겠습니다.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의 부엌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졌소. 당신들의 그 질긴 생명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했소. 며칠 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는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 농업기술 및 인적자원 교류 협약. 고려인들에게 자유로운 비자를 발급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아시아 전체가 들썩였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흩어졌던 700만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죠. 가을이 되자 저는 5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짐 가방에는 옷가지 대신 우리가 개발한 슈퍼 종자와 최첨단 농기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 한국 대사, 그리고 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알마티 외곽에 1000헥타르 규모 시범 농장을 조성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우정의 농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본격적인 파종을 시작했죠. 현지 농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쌀이 잘 자란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우리는 말 대신 결과로 보여줬어요. 드론이 날아다니며 비료를 주고 스마트폰으로 물기를 조절하는 최첨단 농법 앞에 황무지는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알마티 평원은 황금빛 물결로 뒤덮였죠. 카자흐스탄 역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이었어요. 수확제 날 저는 가장 먼저 수확 햇살로 밥을 지어 할머니 산소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할머니가 평생 드시고 싶어 하셨던, 하지만 가난 때문에 드시지 못했던 그 밥이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할머니가 사시던 이 땅에서 키운 쌀이에요. 이제 배고파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제 벌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하일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블라디미르, 이제 시작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전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농업 벨트가 흩어진 700만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다음 해 봄 저는 만주 대전자령을 찾아갔어요. 9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쓰러진 그곳. 20리나 되는 깊은 협곡은 여전히 험준했고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협곡 입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온 인식표를 조심스럽게 풀어 바위 틈에 놓았어요. 할아버지, 손자 블라디미르가 왔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하셨던 나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셨던 고향. 이제 다 찾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바람이 협곡을 타고 불어왔어요. 차갑고 매서웠던 대전자령의 바람이 오늘따라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알마티의 드넓은 평원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수확제가 열렸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황금 들판 위로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100년 전 제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잃고 이 낯선 땅을 떠도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그리움이 그분들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와 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스며들어 거름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찬란한 황금벼 이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2개의 조국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입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고려인 만세.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인파를 빠져나와 농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할머니의 유골함과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이 모셔져 있었죠. 해질녘의 노을이 비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가서 수확한 햇살로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비석을 어루만지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영감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죠. 블라디미르, 우리가 해냈네. 90년 만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찾으셨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 이제 100명의 고려인 청년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가는 거지. 네, 영감님. 영감님 농장에서 모내기 돕고 전국 농촌을 돕고 올 거예요. 받은 것을 갚으러요. 그날 밤 농장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사물 놀이패가 리듬을 치고 카자흐스탄의 전통 악기가 어우러졌어요. 사람들은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췄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만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하나하나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우리 조상님들의 눈빛 같았죠.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몸속에는 100년을 버텨온 강인한 독립군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제 뒤에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700만 고려인 형제들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민족 만세. 저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